네, 안녕하세요. 5분 돼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할 예정인 배소희 선생님이 지금 캐나다 계신데 그쪽에서 잠시 뭐 일할 게 있어가지고 5분 후에 합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분에 아마 들어오신다 그랬고요. 말미에 아마 배소희 선생님이 뭐 추가로 좀 발표하실 내용이 있어서 일단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뮤코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뭐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좀 전체 흐름 안에 좀 녹여내는 방식으로 해놔서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실례가 안 되면은 제가 지금 아는 선생님들 제외하고 담낭 점액종 수술이나 뭐 아니면 환자 관리 경험이 있으신 분이 좀 있으실까요? 여기 제가 알기로 학생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휘 선생님 중에 수술을 직접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괜찮으시면 채팅창에라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답이 지금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좀 각자 어떻게 하는지 좀 차이가 조금씩 나는 질환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한 거라 각자 어떻게 하는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최소한 엿쌤이랑 지영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한 번씩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민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에 그 마취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그냥 경험을 좀 공유를 해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장민 쌤이 나중에 뭐 마취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요. 근데 뭐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 대부분 훑으면서 새로운 거 몇 개 추가하는 거니까 중간에 혹시 못 알아들으시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담독에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관리도 까다롭고 생각보다 치사율도 좀 높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좌절스러운 장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일단 담낭 점액종이라고 하는 거는 배소희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소희쌤 이제 막 시작했어요.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담낭 점액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간 외에 있는 담독의 폐색의 이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개에서 알려져 있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거 수술하시는 분 익숙하시겠지만 굉장히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형태의 어떤 검은색 변형된 담즙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흐름이 이제 아예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옛날에 조직학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제 조직학적인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뮤시너스 에피셀리아 하이퍼플라지아라고 그래서 어쨌건 이게 뭔가 담즙을 분비하는 뭔가 성상의 물론 간에서 생성이 되겠지만 어떤 분비하는 성상의 어떤 에피셀리얼 수준에서의 하이퍼플레아지아가 어쨌건 발생을 해서 생기는 관련된 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염증이 이제 보통 동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따가 뭐 바이컬처 잠깐 얘기하겠지만 일단 요때만 해도 일단 감염성 질환이 이제 함께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소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요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뮤커스가 과도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요. 그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그거의 성상이 좀 비스커시티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찐득한 형태의 이제 그 변형된 담즙이 담낭 안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담낭을 가득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담낭의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다른 담독에로 이제 채워져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obstruction을 유발을 하는 그런 기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스케믹 인저리가 발생을 해서 담벽이나 또는 시스틱 덕트가 이제 괴사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obstruction에서 나아가서 럽처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담낭뿐만 아니고 다른 담독애들도 사실 럽처가 될 수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2차적으로 바이페르토나이티스가 있을 수가 있고 요 바이컬처를 이제 하는 것들이 최근에 뭐 내과 외과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컬처 결과들을 보면 어쨌건 세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septic 페리토나이티스도 생길 수가 있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이 담독애라는 게 소화기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행성으로 세균 감염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이제 사실은 담낭점액종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어쨌건 이게 수술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앞에서 얘기한 패소제네시스는 알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티올로지는 좀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일단 초기에 알려진 모탈리티가 이따가 이제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질환이 거의 제 대학원 생활과 함께 이 질환이 계속 연구가 돼가지고 거의 초창기부터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참여하신 다른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높은 이유야 당연히 뭐 EHBO도 높은 원인이 될 수 있고, 바이펠타니스 자체가 모탈리티가 되게 높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낭점액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 나이가 든 소형견이나 중형견, 한국에 굉장히 많죠.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서 이 고민이 우리만큼 이렇게 강렬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어쨌건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든 환자들이라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동반되는 다른 질환,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도 높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잘 알려진 담낭점액종이랑 이제 호르몬 일부 질환들이 관련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쨌건 마취가 굉장히 위험한 환자군이죠. 그리고 담낭 자체도 담독의 수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당연히 이제 뭐 각각의 방법들도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하는 큰 틀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세분화된 이런 상황들, 제가 지금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런 세분화된 상황들에 나눠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리가 좀 되는 중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건 최근까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저를 비롯해서 아마 당장 그래봐 여기 있는 사람들 10년 이상 수의사 된 지 10년 아직 안 된 사람 대부분일 텐데, 어, 저희만 해도 사실 대학원 때 알던 거랑 지금 아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한창 담낭이 점액종이 많이 생기고 발견이 되고 뭔가 수술이 되고 하던 시절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이런 걸 팔로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담낭 점액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지식,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 한국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뭐 근거 중심을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로 개인 성향차가 좀 있기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과적 관리가 좀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은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좀 되게 약해요. 약한데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보호자 입장에선 굉장히 끌리는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에비던스를 수의사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경향이 뭔가 이 보호자의 이 뭔가 이 끌리는 마음에 약간 연결이 돼서 좀 의사결정이 조금 이건 뭐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경험적으로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또는 저랑 같이 이제 논문을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이랑 수술 시점을 얘기를 해봐도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의견차나 선호가 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담낭점액종,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뭐 질환이 증상이 있는 단계, 없는 단계, 있는 단계, 없는 단계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담낭 점액종이 발견되기 전에 이게 아직은 두 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슬러지가 발견이 되는 시점을 지나서 보통 뮤컷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터지는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담낭점액종 자체에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EHBO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무엇이 있느냐, 없는 경우도 운이 좋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호르몬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마취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대략 이런 범위에서 환자군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범위에 따라서 각각의 뭔가 상황에 따른 치료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근데 아마 오늘 발표를 제가 준비하면서 좀 그래도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좀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서 이 질병이 왜 이렇게 담낭점액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좀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왜 이게 뭐 하이퍼스크리션이 왜 일어나는지, 왜 어큐뮬레이션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원인들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일단 처음에 알려진 거는
셔틀랜드 10독에서 이게 좀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뭐 담낭 점액종뿐만이 아니고 담독의 질환 자체가 많이 발견이 됐었고, 뭐 코커 스패니얼이나 보더 테리어나 뭐 미니어스 슈나우저들도 이제 같이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고가 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호르몬 질환도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리피데미아도 많은 걸 확인을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사람에서는 ABCB4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가 이 담독의 질환이랑 관련이 돼 있어서, 사람 논문을 읽어보면 뭐 선천질환 중에 정말 이 유전자 뮤테이션을 디텍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사람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컨셉을 가져와서 동물에서도 한번 어떤 분이 해보셨는데, 일단은 첫 논문에서는 좀 작은 수의 환자로 했을 때는 뮤테이션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어요. 근데 동일한 저자가 2014년에 팔로우업 논문으로 간단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한 게 약간 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하고, 이후에는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뮤테이션적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돼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호발되는 품종들이 사실은 이제 호발되는 또 대사성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알려진 리피드나 뭐 콜레스테롤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있는 애들이 또 이 품종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랑 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 호르몬 질환 아까 많이 발견됐었잖아요. 호르몬 질환이 또 이런 대사성 영향을 또 받거든요. 어쨌건 약간 삼각형 약간 그려지는 이 어소시에이션 수준의 연구가 처음에 이제 보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호르몬에 집중을 한 이제 호발한다라는 게 이제 연구가 추가로 계속 이제 담낭 점액종 연구들에서 함께 보고가 됐었죠. 그래서 뭐 2004년에 나온 논문들 2개, 2007년에 나온 논문에서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뭐 여러 논문에서 발견을 했고요. 특히 2009년에는 이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로 이게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담낭점액종 발생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가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담낭점액종이 생길 위험성이 3배 정도 더 높다, 또는 하이퍼아드레노콜티시즘이 있는 경우는 뭐 심지어 29배 정도 위험성이 높다, 뭐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인과관계인지는 모르고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수준에서만 알려져 있었고요. 뭐 혹시나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기초적인 수준에서 정말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연구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여를 했어요. 높은 용량을 투여를 하니까 뭔가 담낭점액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상의 담즙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게 확인이 된 게 2011년도 AJBR 논문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어쨌건 담낭점액종이랑 관련이 호르몬에 의해서 뭔가 더 유발이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의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연구가 있었고요. 하이퍼타이로이디즘 같은 경우는 사람에서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제 담도계가 좀 흐르는 게 좀 느려진다든지, 뭐 이게 그 스핑터가 오디 스핑터라고 있거든요. 이제 뭔가 이거에 뭔가 이완되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이게 2017년 JVIM에 이게 서울대 케이스를 모은 거거든요. 이제 김건호 선생님이 이제 보고 연구 석사 논문을 했던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쨌건 콜레스테틱 디지즈랑 그 다음에 피추이터리 디펜던트로 생기는 쿠싱에서의 이제 임상적인 연결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를로스테인이 실제로 이 쿠싱 질환 관리를 할 때 담낭 또는 뭐 담독에 또는 담낭 점액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뭔가 필요한 용량이 좀 달랐다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논문인데 이제 2019년에 플러스 원에서 나온 거에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방법론이긴 한데 어쨌건 좀 더 임상에서 좀 쓰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측정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부신이랑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의 기능에 대한 좀 평가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사이로이드의 이제 조직 검사 결과까지도 함께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된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제 담낭 점액종 있는 환자들에서는 어쨌건 그 호르몬 질환이 많이 확인이 됐고요. 10% 정도의 담낭 점액종 환자가 이제 쿠싱이 진단이 됐었고, 26%는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신트로핀으로 이제 아드레날을 자극을 했을 때 뭔가 코티솔 반응도 좀 담낭 점액종 있는 애들이 좀 더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학적 검사에서는 뭔가
안티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가 확인되진 않았는데 뭔가 사이로이드 호르몬 자체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이제 제 생각에 요 놈에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 우리가 그냥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얘기만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프라이머리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아파가지고 이 호르몬이 낮아진 건지 이거에 사실 감별이 원래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수준으로 봤을 때 조직 검사상에서 프라이머리 증거가 없는 샘플들이 많긴 했으니까 그럼 이게 혹시 논사르도이달 일리스 아니냐라는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2012년도에 VRU 논문에서 이제 담독의 뭔가 흐름에 대한 속도 측정하는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담낭 질환이 있는 환자들 뭐 슬러지를 포함을 해서요. 걔네들이 이제 담독의 흐름이 느려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호르몬 질환 관련해서 했던 실험 중에 스테로이드 투여하고 나서 담독의 담낭 성상 변화 얘기를 드렸는데 비슷한 컨셉이에요. 프레드니솔론 투여를 한 다음에 이제 엠팅 타임, 그러니까 그 바일 플로우 속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어쨌건 이것도 좀 감소를 하는 게 호르몬 스테로이드의 반응성으로 확인이 된 게 2018년 AJBR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건데요. 이게 어쨌건 담낭이 좀 흐름이 좀 정체가 돼 있거나 한 거랑 그다음 담독의 성상이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담독의 성상이랑 그리고 담낭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이 담독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어쨌건 영향을 받아서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게 2017년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팻 하이 콜레스테롤 다이어트를 준 거랑 로우팻 다이어트를 준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2017년 AJBR 논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뭐그 플라즈마의 증가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바일도 하이드로포빅한 바일 애시드가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고 갈블레더가 이제 콜레스테롤 키닌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게 그 하이퍼리피데미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시기성으로 유발을 했을 때 이게 뭔가 담독의 그 구성을 바꾼다든지 또는 모틸리티를 떨어뜨리지 않냐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참여를 해주신 이성희 선생이 보고를 하신 렙틴에 관련된 이게 대사랑 관련해서 이게 수치가 변화가 있거든요. 그거랑 또 담낭 점액종 또 뭐 다른 질환들도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건 대사랑 관련된 이런 렙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질환과의 어떤 관련성이 확인되는 논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플러스1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생소해서 솔직히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사체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좀 더 기초과학적인 연구를 해봤을 때 어쨌건 담낭 점액종이 형성되는 환자들에서는 메타볼릭 디스럽션이 확인이 됐다라는 걸로 이 관련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이제 기초 수준에서 어떤 관련 논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1998년도, 2012년도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어쨌건 이 슬러지랑 아직 담낭 점액종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성을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초음파 논문이나 임상적으로는 보통 담낭 점액종 진행이 되는 애들은 보통 그 전에 슬러지 단계를 거치기는 하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담낭 점액종이랑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앞에 말한 ABCB4 논문을 하면서 사실 담낭 점액종을 처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찾을 수 있는 2014년도에서 볼 수 있었던 논문 수준보다는 어쨌건 좀 더 이 호르몬이랑 대사 질환이랑 이제 담낭 점액종과의 좀 더 관련성에 대한 논문이 더 많이 나온 걸로 저는 좀 느꼈고요. 자, 다음은 진단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진단에 있어서는 제가 중간중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임상 증상이나 혈액 검사나 이런 실험실 검사 결과 또는 이제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면 항상 좀 예외적인 상황들이 항상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생각보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컨셉이고요. 임상 증상은 일단 뭐 인시덴탈하게 우리가 뭐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초음파에서 담낭 점액종 확인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들, 뭐 구토라든지 뭐 식욕저하나 기력저하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검사를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관련해서 뭐 체중 감소나 다른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죠. 그다음 신체 검사에서는 뭐 복통을 비롯해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황달까지도 볼 수 있고요. 담낭점액증 환자 40% 정도가 이제 황달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요거는 사실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 거야. 아마 수의에서 힘들 건데 이제 사람에서는 이제 담독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약간 본인만 느낄 수 있는 되게 주관적인 약간 애매한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클리니컬 사인으로 사람에서도 요거에 이제 약간 진단이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다곤 하는데 이제 여러 경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나중에 나올 일렉티브로 이제 콜레시스텍토미를 하고 나서 환자들을 지켜보는 보호자나 이제 수의사들이 봤을 때 이게 진단을 인시덴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또는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수술하고 나니까 뭔가 애가 좋아지면서 증상이 사실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이거랑 별개로 주의해야 될 점은 담낭이 파열되는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기억에 대학원 때 라이언이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담독에 파열이 있는데 증상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보고된 바가 있고요. 이거는 토비아스 선생님이 이제 공유한 사진이 책에 실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터진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대만 같은 게 감싸가지고 실링이 되면서 약간 뭔가 압력이 해소가 되면서 증상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결국 이 환자는 초음파상으로 확인된 거 가지고 수술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실 연구, 혈액 검사죠.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간담독의 질환이나 직접적으로 구별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ALP가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고 ALT나 GGT나 토탈 빌리루빈이 이제 주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정상적인 이제 초기 단계의 담독의 질환, 담낭 점액종인 경우에 정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often이라고 표현을 한 게 정말 왜 그런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사성 이런 원인이랑 관련을 해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것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프랙티스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책에도 나오고 뭐 최근에 나온 리뷰 페이퍼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보통은 호르몬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왔을 때 복초로 담독의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담낭점액종이 확인이 되거나 또는 심지어 슬러지만 확인이 되더라도 보호자랑 상의를 해서 호르몬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좀 점점 늘어나는 약간 프랙티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토탈 빌리루빈이 이제 담낭점액종에서 약간 초기일 때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주로 많기는 한데 이제 2012년도 이거는 최근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VRU의 2021년도 논문을 보면은 제목 그대로예요.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가 없는 환자들이라도 알고 보니 빌리어리 럽처가 있는 환자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데 요거는 레트로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확인을 한 논문이고요. 30마리의 이제 그 담독의 파열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 이제 되돌아봤는데 12마리가 빌리루빈이 정상 범위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40%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게 뭐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건 이거는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좀 유의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항상 이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했을 때 머릿속에 영상검사를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디퍼런셜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방사선 같은 경우는 사실 복부 방사선은 큰 의미는 없죠. 사실 다른 질환들에 대한 배제의 의미가 좀 더 크고요. 뭐 간이 좀 커져 보인다든지 뭐 담독의 쪽에 뭐 미네랄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 보일 수 있다긴 하는데 사실 뭐 담낭 점액조랑 연결할 정도는 아니죠.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가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표준 검사 방법이죠. 여진 CT에 대한 검사들이 이제 논문이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어쨌건 초음파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엔 초음파가 좀 주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확인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력에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중력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슬러지냐 아니면 점액종이냐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비티 디펜던트 하지 않은 이제 슬러지 이후 단계로 이제
초음파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나중에 나올 논문에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묘사가 잘 된 논문들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로 좀 진단검사 뭐 나온 거 있나 봤는데 2019년이랑 2020년도에 나온 VRU 논문 두 개에서 CT를 이용을 해서 뭔가 담독에 관련 진단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CT 논문들 전부 다 HU 밸류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에다가 이제 커서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밸류 값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에서는 요거 가지고 재미 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런 걸 시도하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개 다 되게 유의미하게 어떤 결과를 찾지는 못했어요. 질환별로 오버랩되는 것도 있었고 못 보는 것도 있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독에서 이제 담낭이 이제 파열되는 경우에 대해서 초음파가 얼마나 정확하냐 2004년도 논문이 보통 많이 얘기가 되는데 85.7%의 센시티비티랑 100%의 스페시피시티가 날려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통 보는 게 담낭 벽에 뭔가 연속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지방이 뭔가 에코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는 복강 안에 플루이드가 확인이 된다든지 어쨌건 전부 다 뭐 바이페르토나이티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면은 당연히 앱도미널 센테시스 또는 페리토니얼 라바지를 통한 진단적 복강 내 세척 뭐 이런 걸 통해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사실 검사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 세트의 검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럽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초음파에서 아까 말한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보다 높은 게 있나 라고 하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2016년에 VRU 논문 중에서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용을 한 복부 초음파에서는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담낭 벽이 네크로시스가 일어난 게 저렇게 왼쪽에 있는 초음파에서는 안 보였는데 오른쪽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100%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확인이 됐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어쨌건 이 논문에서는 숫자도 좀 적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초음파 이 조영제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굳이 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경험 있으신 분이 나중에 공유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멘트 할 거 있으세요? 배 선생님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으신가? 배 선생님 지금 통화가 힘드시면 넘어갈게요.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내용을 잠깐 놓쳤어요. 뭐였죠, 질문이? 콘트라스트로 조형해서 그 초음파 보는 거 담낭 관련해서 진단에 쓰는지. 제가 본 데서는 여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몇몇 학교에서 약간 담독에 제 생각에 노스캐롤라이나가 바이럴 에스피레이션도 좀 빨리 하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컨트라스트도 그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외에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영상 교수님은 요거 하신다고는 했는데 되게 비싸다고 하셔가지고 임상적으로 이걸 차지하면서까지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은 우리가 주된 관심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되게 유명한 논문이죠. 2014년 VRU 최재 교수님이 이제 일저자로 된 논문인데 많이 인용이 되는 논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초음파에 나오는 패턴이랑 뭔가 이것저것 질환이 진행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임상적으로 환자랑 질환의 정도랑 관련성이 있는가? 근데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관련성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게 키 모양이 아니어서 질환이 충분히 나쁘지 않으니까 약을 먹이자 뭐 이런 논리를 하시는 분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논리에 좀 약간 반대되는 논문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일 컬처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특히나 담낭점액종이 있을 때 그걸 찌른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 비지팅 갔는데 외과에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논문도 별로 없을 때여서 맨날 내과가 찔러가지고 터트려서 외과를 콜해서 응급수술을 한 적이 몇 번 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일단 이게 정말 필요한가 담낭점액종에 한해서 고민을 해보면 어쨌건 인펙션이 이제 바이컬처를 담낭점액종 환자에서 뭐 수술 전이든 수술 중에 채취를 하든 어쨌건 해보면은 어쨌건 파지티브로 확인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전 논문들을 보면은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3에서 75%까지 또는 애네어로빅 같은 경우 0에서 25%까지 보고가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이게 논문마다 약간 좀 결과가 갈리기는 해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거를 막 되게 중요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과 관리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미국 논문들을 보면 일단 요건 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